오늘 노벨상 세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가 쏟아내는 일방적 지식 전달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노벨상 세계 주인공은 197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료를 통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성장은 왜 불평등을 낳는가? 이게 바로 쿠즈네츠가 던진 핵심 질문이죠.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는데 왜 그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 뒤처지게 되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정말 경제학의 흐름을 바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나라 전체 소득이 얼마냐 이걸 넘어서 그 부가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돌아가는가, 바로 이 분배 문제에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쿠즈네츠 곡선, U자 가설이 여기서 나온 거죠. 산업화 초기에는 격차가 확 벌어지다가 경제가 좀 성숙하면 교육도 늘고 기술도 발전하고 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든다, 이런 가설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꽤 희망적인 전망이었네요. 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쿠즈네츠가 성장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그냥 성장만 한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두 번째로 쿠즈네츠가 이런 고민을 깊게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1929년 대공황의 그 엄청난 충격 이후였잖아요. 기존 경제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위기였죠.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던 시점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단기적인 처방, 이런 걸 넘어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쿠즈네츠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 성장을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딱 삼은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정부의 국민 개정 체계,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었군요. 예를 들면 농업 중심에서 공업으로 또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소득 분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직접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책상 앞에서 이론만 편 거 아니라 정말 발로 뛰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성장과 분배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대공황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경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찾은 셈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쿠즈네츠라는 인물 자체도 참 흥미로운데요. 1901년 지금의 벨라루스 지역이죠. 거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21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런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혹시 그의 학문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다른 사회 시스템, 다른 경제 구조를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했으니까요. 아무래도 경제 현상을 더 넓고 또 비교하는 시각으로 보게 됐을 거예요. 실제로 펜실베니아 대학이나 국립경제연구국, 우리가 NBR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기서 활동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데이터, 이 실증 자료에 기반한 분석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한 이론가라기보다는 현실의 숫자를 파고드는 연구자였죠. 특히 1930년대에 그가 주도했던 그 국민소득 측정 프로젝트.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GDP 개념의 그 뿌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측정의 과학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받아요. 그리고 단순히 미국 경제 분석에만 머문 게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조건까지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한 그런 원동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그래서 그를 국민소득 통계의 혁명가라고 부르는군요. 그가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 현실을 측정하려고 했던 방식,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쿠즈네츠 이전에는 사실 국부, 그러니까 나라의 부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합의된 기준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아주 모호했죠. 근데 쿠즈네츠는 경제활동 데이터를 산업별로 착착 나누고 또 소득이 개인들한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분배 과정을 추적하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총량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조를 깊숙이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GDP 숫자, 그 이면에 있는 진짜 현실을 보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는 GDP 증가율 같은 그냥 숫자 하나가 국민들의 실제 삶의 질, 이걸 전부 다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주부의 가사노동 같은 거요. 시장에서 거래는 안 되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는 활동인데 이런 것들이 통계에서 빠지는 문제를 지적했죠. 결국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느냐, 그 자체가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보여준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시 그 쿠즈네츠 곡선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5년 미국 경제학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 역유자 가설 말이죠.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아이디어, 당시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나요? 당시에는 경제 개발을 막 시작하던 나라들한테는 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성장하고 보자. 그럼 불평등은 나중에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정책적인 기대를 낳기도 했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건요. 정작 쿠지네츠 본인은 이 곡선을 무슨 보편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좀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가설 아니면 추측에 가깝다. 이렇게 봤다는 점이에요. 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군요. 실제로 그 이후에 보면 발레들도 많이 나타났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성장은 하는데 오히려 불평등은 다시 심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쿠즈네츠 곡선은 많은 비판과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 가설의 진짜 가치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요. 성장과 분배의 관계라는 경제학이 정말 외면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질문을 수면 위로 제대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쿠즈네츠 덕분에 우리가 성장의 그 이면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된 거죠. 네, 성장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이 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가 반세기 전에 던졌던 질문, 우리의 성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건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섯 번째, 경제 성장의 엔진을 찾다. 산업화와 구조 변화 분석입니다. 쿠지네츠에게 경제 성장은요, 이게 단순히 생산량이 그냥 늘어나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죠. 사회 전체가 뭐랄까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과정? 그러니까 농업에서 제조업, 또 서비스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그 역동적인 구조 변화. 바로 그 자체가 성장의 진짜 엔진이라고 본 거죠. 맞아요. 그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 투자나 자본 축적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요.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노동력이 이동하고 도시가 생겨나고 또 소득 분배가 달라지는 이 거대한 전환. 이게 성장을 이끈다는 통찰이었거든요. 아하. 현대 구조 변화 이론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쿠즈네츠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 전환 초기에 나타나는 불균형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면 뭐 제조업 소득이 노릇보다 훨씬 높으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리고 그러면서 도시랑 농촌 격차가 확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요? 네, 바로 그거죠. 그는 이런 격차를 성장에 불가피한 어떤 부산물로 보긴 했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해치고 성장 자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공장만 막 짓는 게 아니라 교육, 인프라, 뭐 제도 개혁 이런 게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요즘 말하는 포용적 성장 담론하고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에요. 아, 포용적 성장이요? 네. 성장의 동력은 결국 숫자 너머에 그 사람들의 삶과 사회 구조 안에 있다는 그런 시각이었죠. 이런 구조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럼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과연 똑같은 길을 걸어갈까 하는 그런 의문 말이죠. 그렇죠. 50년대하고 60년대 그 제3세계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서요. 먼저 산업화된 서구 선진국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답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맞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든 국가는 결국 서구처럼 발전할 것이다. 이런 식의 단선적 발전 모델이 꽤 우세했거든요. 네, 그렇겠죠. 하지만 쿠즈네츠는 개발도상국들이 처한 현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제도라던가 낮은 교육 수준, 취약한 인프라, 또 높은 인구 증가율 같은 것들이 선진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요? 네. 이 차이를 무시하고 선진국 모델만 그냥 이식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평등만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나 맥락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 당시 산업화하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상당히 다른 목소리였겠네요. 그렇죠. 아주 다른 목소리였죠. 그래서 아시아, 남미, 동유럽 여러 지역 데이터를 직접 비교 분석해서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생산성이나 자본 모으는 방식, 소득 분배, 노동력 이동 패턴 이런 게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특히 개발도상국의 초기 불평등은 그저 성장통이다, 지나가는 거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제도 개혁 없이는 계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어요. 이게 나중에 각 나라에 맞는 개발 방식이라든지 현지화된 성장 전략 같은 논의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현실, 또 복잡한 성장 과정을 파악하려면 결국 믿을 만한 데이터하고 그걸 분석하는 틀이 중요했을 텐데요. 물론이죠. 환상적인 모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모으고 분석하면서 이론을 만들어 나갔어요. 직접 데이터를 모아서요? 네, 우리가 아는 쿠즈네츠 곡선이나 산업구조 변화 모델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통계가 어떻게 보면 이론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실험실 역할을 한 셈이죠. 심지어는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만들고 측정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와,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데이터의 기준하고 철학까지 고민했다는 거군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를 측정 철학자, measurement philosoph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측정 철학자요? 네. 어떤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 즉 이론을 규정하게 된다는 그런 통찰이죠. 이런 접근법은 로버트 솔로우나 토마 피케티 같은 후대 경제학자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케티 스스로도 쿠즈네츠의 데이터 중심 역사 분석을 계승했다고 말했죠. 아, 그렇군요. 네, 경제학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현실과 대화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업적들이 모여서 드디어 9번째, 1971년 노벨상으로 이어지는군요. 성장, 불평등, 통계의 연결고리. 수상 이유가 경제 성장의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해석의 정교화였죠. 단순히 GDP 같은 지표를 만든 것을 넘어서 경제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그 토대 자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은 거네요.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연구 인프라 구축이요? 그렇죠. 특히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가 단중한 비례나 반비례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아주 복잡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준 쿠즈네츠 곡선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었고요. 그의 작업 덕분에 이후에 수많은 실증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성과를 넘어서 경제학이 현실 정책에 더 기여하도록 길을 열었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국민소득 통계를 정비하고 여러 나라의 공식 통계 시스템 설계에 기여하면서 정부나 국제기구가 더 나은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했죠. 네네. 노벨상 위원회도 이런 실천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수상은 경제학이 어떤 관념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실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성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계 최고 영예까지 아는 그의 연구가 실제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10번째, 정책의 변화, 세금, 복지, 성장 전략에 끼친 영향입니다. 네,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선 조세 정책을 줄 수 있어요. 쿠즈네츠 곡선이 보여준 성장 초기 불평등 심화 가능성 있잖아요. 네. 이게 누진세나 상속세 같은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너무 쏠리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거죠. 복지국가 논의에도 힘을 실어주었고요. 아, 소득 분배 데이터를 통해서 복지 지출의 정당성 같은 걸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빈곤층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요. 성장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장 자체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본 겁니다. 지속 가능성. 네. 그래서 교육이나 의료 접근성 개선 같은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유럽 복지국가 모델이나 오늘날 국제기구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발도상국의 성장 전략에는 어떤 조언을 주었나요? 그의 분석은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에게 정책 조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습니다.
초기 성장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불균형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육 투자, 보건 시스템 강화, 또 농촌 개발 등을 통해서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그런 균형 성장 전략을 추구하도록 권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죠. 균형 성장 전략이요? 네, 우리나라의 초기 경제개발 계획에도 이런 고민이 반영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쿠즈네츠는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쿠즈네츠 곡선은 어떤 비판을 받았을까요?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거 처음엔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좀 현실하고는 달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1980년대 이후로 선진국들에서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다시 심하다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쿠즈네츠 곡선 이거 진짜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이 커졌죠. 아, 예측이랑 현실이 다르게 간 거군요. 네, 비판의 핵심은 몇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 곡선이 뭐랄까 계층이나 성별, 인종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 요인을 좀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냥 경제 성장이라는 큰 흐름만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성장의 혜택이라는 게 사실 모두에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U자형 곡선 하나로 설명하려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장의 평균치는 높아질진 못나도 그 안에서 특정 집단은 계속 뒤처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환경 문제, 그러니까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부르는 가설도 좀 비슷한 비판을 받아요. 아, 소득이 늘면 환경이 나아진다는 그것도요? 네,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오염을 다른 나라로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쿠즈네츠 본인도 이 곡선 발표할 때 이게 무슨 철칙 같은 게 아니다. 제한된 데이터로 본 가설일 뿐이다. 이걸 함부로 일반화하면 유용하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사실이에요. 오, 쿠즈네츠 스스로도 한계를 딱 알고 있었다는 건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냥 예측 모델이 아니라 그 당시 관찰 결과를 정리한 거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본인 스스로 경험적인 관찰이랑 가설 설정을 구분했고 이게 뭐 미래에도 영원히 맞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았어요. 12번째, 그러면 쿠즈네츠의 이론은 어떻게 계승되고 또 확장됐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후대 경제학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많던데요? 네, 맞아요. 비판은 비판대로 있었지만 쿠즈네츠가 만들어 놓은 방법론이나 데이터는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구축한 국민소득 통계, 또 장기시 계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후에 경제성장이나 분배 연구에 뭐랄까 필수적인 기초가 된 거죠. 아, 그 데이터 자체가 큰 자산이었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로버트 솔로우 같은 경우 쿠즈네츠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성장회계라는 틀을 만들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성장의 요인을 이렇게 착착 분해해 볼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또 쿠즈네츠가 어렴풋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뭐 지식이라든지 인적 자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나중에는 내생적 성장론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그냥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 안에서 혁신이나 지식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죠. 아,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이군요. 네. 그리고 또 앵거스 디턴이나 토마 피케티 같은 학자들은 쿠즈네츠가 던졌던 그 문제의식, 즉 불평등 문제를 더 깊게 파고들었죠. 특히 피케티 같은 경우는 쿠즈네츠처럼 장기 데이터를 분석하긴 했는데 결론은 좀 달랐어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의를 더 확장시켰죠. 와, 그러니까 쿠즈네츠의 방법론을 이어받으면서도 시대 변화나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그의 결론에 도전하기도 하고 논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계승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쿠즈네츠를 그냥 이론가로만 보기보다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길을 닦은 설계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국제기구들이 포용적 성장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에 잘 돌아가야 한다는 쿠즈네츠의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13번째,
쿠즈네치라는 학자의 인간적인 면모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거시적인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그 연구 밑바탕에는 어떤 철학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왠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숫자 너머의 사람을 보려고 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쿠즈네치한테 경제 성장은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경제 성장은 수단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거였죠. 아,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네. 그래서 GDP 같은 거 하나만 가지고 국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 알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 하긴 GDP가 놓치는 게 정말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안이라는 거,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거래되진 않지만 분명히 사회에 기여하는데 이런 활동의 가치도 측정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는 뭘 측정하고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우리의 가치 판단을 보여준다고 봤어요. 측정 자체가 이미 가치를 담고 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만들 때 윤리가 중요하고 연구자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계량 경제학자가 아니라 측정의 철학자라고 부를 만하죠. 측잠 행위 자체가 가치 판단이라는 통찰. 아, 요즘처럼 데이터가 중요한 사회에서 정말 곱씹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수많은 통계들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쿠즈네치는 그 숫자의 객관성 뒤에 숨어있는 사회적 또 윤리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던 거죠. 14번째. 그렇다면 쿠즈네치의 연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성장과 불평등 문제, 이게 여전히 중요한 화두인 지금 시대에 그의 통찰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장이 반드시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일 겁니다. 경제가 커진다고 해서 그 혜택이 저절로 공평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불평등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의 경고는 지금도 너무나 유효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중요한 문제죠. 네, 통계 수치 너머의 현실, 특히 좀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요청이기도 하고요. 성장의 양만 볼 게 아니라 질하고 분배를 꼭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는 포용적 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개념들이 결국에는 쿠즈네츠가 던졌던 그 질문들하고 다 연결돼요.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방향이 어떠해야 하냐는 거죠. 단순히 GDP 숫자만 높이는 걸 넘어서 그 성장이 환경적으로도 괜찮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그러려면 이제 쿠즈네츠가 강조했던 측정의 정직함 그리고 분석의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측정하고 있는지, 그 측정의 한계는 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장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믿기보다는 그 과정과 결과를 좀 비판적으로 계속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성장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라는 더 큰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쿠즈네치의 메시지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사이먼 쿠즈네치는 경제 성장을 단지 수치의 증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소득 통계를 처음으로 제대로 만들고 성장과 불평등 사이에 그 복잡한 관계를 읽어낸 그야말로 측정의 철학자였습니다. 쿠즈네치 곡선은 성장의 밝은 면 뒤에 숨겨진 불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정책이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인간의 삶을 위한 경제학을 주장했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포용적 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그의 경고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1971년도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스미스 쿠즈네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인 1972년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존 힉스와 케네스 에로우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